또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설치 날짜나 상주 인원 규모가 확정될지 아니면 후속 회담 논의로 가름하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표단의 면면을 보면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앞서서 공동 연구 사안들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 대표단 중에는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명철 민경협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경제 인사가 2명이 포함됐습니다. 우리 측도 김정렬 국토부 2차관과 류광수 산림청 차장이 각각 회담 대표 그리고 교체 대표로 참여하는데요. 동해선과 경의선의 철도, 도로 연결과 또 이를 현대화하는 대책이 협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북한이 가장 필요한 분야라고 소개한 바가 있었던 산림 협력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인도적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한국인 억류자 송환 문제도 협의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왔던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북미 관계와 관련해 새롭게 또 단계적으로 풀길 바란다고 언급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방문한 러시아 라브로프 외부장관에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자신들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또 일관되며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관계와 한반도 비핵화를 새로운 정세 하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각자의 이해에 맞는 해법을 찾아서 단계적으로 풀어서 문제 해결이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라브로프 장관과 올해 북러 정상회담 개최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또 오늘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과는 별개로 북미 간의 추가 실무 협상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측 판문점 실무협상단은 당초 어제 출국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국 체류 기간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그 배경이 뉴욕 고위급 회담 이후에 후속 협의를 위한 차원으로 해석됐는데요. 지난달 27일과 29일에 이어서 오늘 중에 3차 실무회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오늘 새벽 고위급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서도 아직 많은 일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또 북미가 합의에 이르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힘에 따라서 사실상 비핵화 문제를 놓고 최종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도 어제 브리핑에서 판문점 실무회담 연장을 공식화한 만큼 실무협상이 다시 가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남북회담본부에서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표심을 공약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지방선거 압승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파란 물결의 압도적 승리를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첫 지원 유세에 나선 곳은 서울 중랑구. 파란색 선거운동복을 입은 추미애 대표는 지난 16년간 보수정당 후보가 차지했던 중랑구청장을 민주당에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늘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는데 유독 구청장만 더불어민주당이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박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지방선거 압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물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모조리 기호 1번을 뽑아 국정 운영에 동력을 실어달라고 당부한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만이 문재인 정부를 더욱 일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 대표는 서울 유세를 마친 뒤에는 경기 수원과 인천의 민생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네, 자유한국당도 어제 경제를 구호로 내걸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앞세운 홍준표 대표는 영남권과 충청, 서울을 도는 경부선 유세를 통해 표밭을 갈았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선거 구호는 경제였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홍준표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서민의 삶이 어려워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2년 차인 문재인 정부 심판과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일당 독재를 막고 민생을 일으킬 정당도 오로지 자유한국당뿐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 힘을 모아주시고 표를 모아주실 것을. 전국 순회 유세 일정은 경부선 라인을 따라 시작했습니다. 홍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뒤 충남과 영남권을 차례로 방문해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충남은 안희정 전 지사의 미투 여파가 있어 해볼만 하다는 판단이고 부산과 경남은 두터운 전통적 보수 지지층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불병만 민주당이 차지하면 지역주의 정치가 타파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밥그릇 챙겨놓고 너무 밥그릇 뺏어 물러가는 그 못된 신보다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당은 앞으로 전국의 전통시장을 훑으며 바닥 민심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가 선거운동 중 중년 여성이 밀쳐 넘어져 꼬리뼈에 금이 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권 후보 측은 폭행 용의자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후보는 어제 낮 12시 반쯤 대구 중구 반월당 내거리에서 출정식을 끝내고 이동하던 중 넘어져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영상을 확보해 범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여성의 신원도 파악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방선거운동 시작 첫날이었던 어제 바른미래당도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유세에 나섰습니다. 네, 평화당과 정의당은 전략지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선거운동 시작 첫날부터 수도권과 영호남 등 주요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보유한 두터운 지역적 장벽을 대한정당론으로 넘어서겠다는 각오입니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선거의 승패가 걸린 서울시장 선거 지원 유세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새벽부터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거리를 누비며 시민들에게 한 표를 요청했습니다. 고향인 대구를 찾은 유승민 공동대표는 대구 경제를 살리고 정치를 확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발한 지 1년이 지났는데 허구나 환상에 불과한 말도 안 되는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경제를 오히려 망치고 있습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광주를 찾아 빗장을 걸어 잠그면 살아남을 수 없다며 바른미래당을 지지해야 광주 정신을 찾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평화당은 텃밭인 호남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평화당만이 호남을 되살릴 수 있는 민생 정당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은 난도질당했던 호남 사회 간접 자본을 살려냈다며 평화당이 유일하게 제 몫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전략지인 인천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갖고 득표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혁명 시즌2가 될 것이라며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드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 중 하나인 경남지사 선거인데요. 네, 여야 후보들은 저마다 경남의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거제에서 지방선거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과 한 팀이 되어 위기에 빠진 거제는 물론 경남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경남 경제를 살리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통령과 정부와 힘있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힘있는 여당 도지사가 경남에는 꼭 필요합니다. 김경수 후보는 임기 내에 서부 경남 KTX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약속하며 경남을 민주당에 맡겨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당 김태호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 유세지로 진주를 선택했습니다. 논개의 정신으로 위기에 빠진 나라와 경남을 구해내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이 정부의 그런 경제 정책들이 현실을 모르고 하는 그런 아마추어 정책이라는 게 현실에 가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태호 후보는 진주에 글로벌 창업 전진기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하며 지역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도 진주 시내 시장들을 돌며 젊은 경제도지사를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시장에도 장사가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인으로서 기업가로서 그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경남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이 저마다 경남 위기 극복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유권자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영빈입니다. 네, 지방선거가 이렇게 13일 동안의 열전에 돌입하면서 이색 선거전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로고송에 맞춰 춤을 추는 건 물론이고 즉석 먹방도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동시에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후보자들의 유세 경쟁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몸을 사리지 않는 댄스파입니다.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유세단과 함께 로고송 선율에 맞춰 춤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준비한 율동을 뽐내며 후보 각인시키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른바 먹방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와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는 대표적 서민 음식 어묵과 순대를 먹으며 시장 상인들과 교감을 나눴습니다. 대박 터지길 바랍니다. 밀착 유세도 인기입니다. 가벼운 티셔츠 차림에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시민들과 사진 촬영을 하며 기호 3번을 연신 강조했습니다. 힘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바닥에 쭈그려 앉아 시장 민심을 청취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후보들의 이색 선거운동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정주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이 오늘 시작됩니다.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공천 개입 혐의 재판도 함께 예정돼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법원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재판이 2라운드에 돌입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첫 번째 준비 절차를 엽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데다 지난해부터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 재판은 검찰이 주장하는 부분 위주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을 선고했지만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부정한 청탁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른 혐의 재판도 함께 예정돼 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고 친박 간별 여론조사를 하는 등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 재판이 잇따라 열리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모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세 건의 재판이 모두 피고인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활동비 수수 재판에서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최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증인 신문도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소영입니다.
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의 후폭풍이 거세지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내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사법권 남용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동시에 법원 행정처를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촉구에 이어 KTX 해고 승무원들의 직권 재심 요청까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비참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려웠다며 사과의 뜻을 전한 김 대법원장은 의혹 해소를 위해 조사 자료 중 필요한 부분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봉쇄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직 판사 사찰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 법원 행정처는 대법원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판사들의 연루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받은 김 대법원장은 징계 여부를 두고는 우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개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범 1년도 채 안 돼 뼈아픈 질책을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 사법개혁을 내세웠던 만큼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로 진화에 나섰지만 확산된 불길이 당장 막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법부와 검찰이 내릴 판단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이른바 재판 거래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하는 KTX 전직 승무원들의 분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릅니다. 정말 이런 세상에 살고 있었구나. 정치적 판결이다라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 부분이 정말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하고 시민단체는 물론 법원 공무원 노조까지 연일 팔을 걷어붙이고 성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당시 사법부의 수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대법원 조사에 2차례나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 철도파업, 불법 조작, 양승태를 처벌하라! 처벌하라! 숱한 고발장을 넘겨받고 수사 착수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결단을 기다리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과의 말을 전하며 몇 가지 대책도 내놨지만 당장 논란이 해소되기는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담화를 통해 전국 법관대표회의 등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형사조치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일 열릴 법관대표회의 등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모아진 뒤에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착수를 비롯한 이번 사태 진화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네,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의 폭언 폭행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괴롭혔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경찰은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에게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상습폭행 등 검토 대상에 올랐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창동 주거지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범행만 24건으로 피해자는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혐의는 경찰이 참고인 170여 명을 접촉해 조사한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을 가한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사장이 범행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소액 주주들이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2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해 변화가 주목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최근 한 법률사무소는 서울 남부지법에 대한항공의 소액주주 명부를 보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당초 대한항공 측에 요청했지만 답이 없자 법원에 이를 요청한 겁니다. 해당 로펌은 소액주주 의결권을 모아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경영진 교체 등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습 경영이 아니라 전문적인 경영인으로 하여금 회사가 이제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갑질부터 밀수와 탈세 의혹 등을 거치며 대한항공 주가는 최근 한 달 반 사이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대한항공 최대 주주는 지분 30%를 차지하고 있는 한진칼입니다. 한진칼의 최대 주주는 조양호 회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2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공개 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하기로 하는 등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서기로 해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4차례 촛불 집회를 연 대한항공 직원들도 이번 주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이어갑니다. 다만 직원연대는 사측의 방해가 의심된다며 촛불 집회 대신 시민들을 상대로 게릴라 홍보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니폼과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들이 시내 중심가 곳곳에서 일종의 플래시몹을 펼치는 건데 시간과 장소도 비밀에 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려면 재원 확보가 필수인데 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정부가 소득 분배 문제와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재정 지출 확대입니다.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일자리,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총 지출 증가율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재정 지출 증가율을 7.1%, 내년에는 5.7%로 제시했었는데 이를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내년 예산은 460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입니다.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본격적으로 고심해야 하며 세소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 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특히 최근 관심을 끄는 건 보유세 개편입니다. 정부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책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시세의 평균 50% 선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아파트 수준인 70%와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데 이 경우 보유세는 최대 50% 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세는 경기 위축과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세율이 얼마나 오르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오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세금 인상은 그쪽 부문에 약간의 이제 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특히 성장성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16,000명이 다음 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네, 공공부문에서 앞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려면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단계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11만 6천 명에 대한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여 명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특별 실태 조사를 거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1단계보다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16,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작업이 6월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1단계와 같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와 파견, 용역 근로자가 전환 대상입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2단계 기관들이 대부분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절차를 간소화했고 복리후생금품을 차별 없이 제공하는 등 처우 개선 방안도 담았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오는 10월, 파견, 용역 근로자는 12월까지 전환 결정이 완료됩니다.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되 채용 사유와 인원 등에 대해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3단계 대상인 민간 위탁 기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조성혜입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밀린 연장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주의 합작사인 PB파트너즈는 최근 소속 제빵기사 7천여 명에게 미지급 연장 근로수당 8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내부 게시판에 공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감독 결과 협력업체들이 연장 근로수당 110억여 원을 주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꽃제비 탈북민 이성주 씨가 강단에서 청년들과 남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씨는 정치가 아닌 사람을 위한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며 북핵 폐기와 인권 향상이 함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북한 인민군 소령이었던 아버지의 말실수로 평양에서 쫓겨나 꽃제비 생활을 이어가다 2002년 탈북한 이성주 씨. 이 씨는 서울 노원구 광운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과거 미국의 강압외교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펼친 제재 정책에 중국과 러시아 등이 협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북한과의 대화도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 내부 사정을 생각했을 때 쉽게 북핵을 포기한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가 핵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열심히 해가지고 경제가 엉망이 났고 굶어 죽었는데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핵무기를 이제 포기한다고? 그게 또 내부적으로 그 김정은 정권의 약간 부담으로 돌아올 거거든요. 이 씨는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에선 북핵 폐기와 더불어 북한 인권 향상 또한 주요 안건으로 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북민의 시선으로 볼 땐 어떤 대북 정책이든 결과적으로 북한 사람들의 안정된 삶이 보장돼야 그들에게 진심으로 환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핵을 이야기하고 북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사람들이 살만한 곳으로 북한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가장 중요한 사람이 빠지고 핵무기만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결국은 내실이 없는 이 씨는 한국의 청년들 또한 사람을 위한 통일에 힘을 쏟아야 진정한 통일이 가까워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조성흠입니다. 어제 오전 6시 40분쯤 서울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 별관 지하 1층의 기계실에서 용역업체 소속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전날 밤부터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던 전기기사 A씨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현재까지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2시쯤 부산 동래구 안락동의 한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고 잠을 자던 주민 4명이 긴급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재도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의 모가박물관 목조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74살 김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50여 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불을 지른 뒤 친일파가 싫어 불을 냈다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맛집이나 먹방 콘텐츠가 유행할 정도로 미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이런 추세에 맞춰 식품 유통업체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간편식 레스토랑과 바리스타가 있는 편의점이 생겨나고 우리맛 연구를 하는 기업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스테이크 간편식을 자판기에서 뽑고 전자레인지에 데워 즐깁니다. 간편식을 기반으로 만든 한식 등을 제공하는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현대인을 위한 간편식 전문 매장의 모습입니다. 사실 가정 간편식이라는 게 만조리 식품뿐만 아니라 반조리, 고객이 직접 집에 가서 즉시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도시락까지 고객들이 이런 새로운 식문화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고급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편의점도 등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자격증을 가진 바리스타가 직접 원두 커피를 내려줍니다. 저희 점포에서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원두랑 케냐 AA 원두를 사용해서 좀 더 맛있는 균등한 품질의 커피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2년 넘게 우리맛 연구를 진행한 식품업체도 있습니다. 곰취 모히토, 쓴바기 우유 된장 푸딩 등 우리 식재료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요리하는 방법을 개발한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식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먹는 밥들,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밥에 훨씬 더 다양한 그런 거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입맛도 고급화된 소비자들. 이들을 사로잡기 위해 식품 유통업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네, 6월의 시작과 함께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올 들어 가장 뜨거운 하루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오늘 30도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입니다. 서울은 30도, 광주 31도, 경남 밀양은 32도까지 치솟으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많이 덥겠습니다. 아직 습도가 높지는 않아서 한여름처럼 무덥지는 않지만 볕은 무척이나 뜨겁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고요. 또 햇볕이 강해지는 오후부터는 오존 농도도 짙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북과 광주, 대구 등 곳곳으로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기 정체로 인해서 일부 중서부와 남부는 오전까지 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차츰 전국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춘천 31도, 서울 30도, 대전과 대구 31도로 어제보다 4에서 5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맑은 가운데 기온도 30도 안팎을 보여 내내 덥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6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올 여름 더위로 건강 잃지 않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전 9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하이마트 만나면 여름 시원한 바람 좋아 이 바람을 너에게 전해 하이마트로 가요. 안녕 아송아. 응 안녕. 동생이야? 같이 놀래? 야 우리 친구거든? 키가 작은 우리 아이, 때가 되면 클까요? 클 수 있을 때 키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하이모, 탈모 완전 정복. 모발 하이모. 더위다! 에어컨은 바람 배송이 전자랜드 에어컨은 깔끔 설치 전자랜드 에어컨은 모든 게 만족이지 더위 잡으라! 가자 전자랜드. 면역력,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NK세포 활성도로 몸속을 봐야 알 수 있으니까. 우리 몸에 이로운 NK세포 활성도를 숫자로. 면역력 검사는 NK 뷰키트. 활기찬 하루를 위한 정상적인 면역 기능엔 NK365.
I am Terry Verse. 하나의 정수기에 두 개의 시스템을 담은 정수기. 제대로 정수되는지 잉크탄물로 실험해볼까요? 나노직수. 아직도 빨갛네. 멤브레인 정수는 와 깨끗해. 정수도 직수도 얼음도. 도로 정수기.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 잘 모셨지? 네, 선생님.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만든 덕케이 예담 상조. 오스템 임플란트가 묻습니다. 당신의 치아를 돌봐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제 당신이 돌봐드릴 차례입니다. 어릴 적 당신처럼 아픈 치아를 숨기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TV 소리, 말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대한보청기를 쓰세요. 대한보청기. 시원하게 잘 들으세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최정수 한자 속독은 학생들의 두뇌 개발, 집중력, 한자 빨리 습득에 도움을 줍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이 사랑받는 최정수 한자 속독. 불편하다. 아프다. 임플란트. 내가 알려드릴게. 3D 무인 시술로 미리 확인하는 디오나비. 덜 힘들게, 덜 아프게. 디오나비.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프리드 렌탈 런칭 1주년 기념. 300만 원대 최고급 슐렉스 안마의자를 100만 원대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상조 서비스와 슐렉스 안마의자 렌탈을 함께 가입하시는 고객님께 최대 50% 할인 가격으로 모십니다. 동양을 보도하는 것도 약간 특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을 만났거나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 같으면 전면에 일면에 걸쳐서 나오는 게 맞는데 네. 외무상 정도를 만났는데 저렇게 크게 나온 거는 미국도 좀 보라는 의미도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정말 살얼음 걷는, 그러니까 정말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삐긋 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은 가져가되 아직까지 의제 문제나 시기 문제나 방법 문제에서는 쌍방이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제가 공감할 그런 말씀인데 이게 노동신문 일면에 그 러시아 외무상 방문 예전 같으면 뭐 이렇게 일면 뭐 하단에 그냥 한쪽에 예, 이렇게 예. 할 수 있는데 전면에 그냥 상세한 내용을 얘기를 했고 미국의 메시지 보내는 메시지가 명확한 거죠. 새로운 방법으로 각자의 이해에 충만되는 해법을 찾아서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예. 이 메시지는 지금까지 비핵화 방법론이나 체제 안전 보장 방법론 관련해서 북한의 원칙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 예. 지금까지 계속 이런 북미 간의 많은 실무 조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지금 노동신문의 일면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네. 있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일면에 통틀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 자체가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말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이 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1일자가 되겠고요.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서 친서를 전달할 예정인데 뭐 앞서서 친서에 대한 얘기는 다 했습니다만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반응을 보인 게 있습니다. 내용 보시겠습니다. I just want to tell you we're doing very well with North Korea. Our Secretary of State has had very good meetings. He's meeting again today. I believe they'll be coming down to Washington on Friday, and a letter is going to be delivered to me from Kim Jong-un. So I look forward to seeing what's in the letter. 네.
친서에 대해서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친서 내용이 그다지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이다. 약간 이제 선언적인 의미가 되고 회담을 원한다 하는 정도의 뜻을 담글 것으로 보는데 일단은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워싱턴으로 가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 일이고 이게 18년 만의 일 아닙니까? 사실 18년 전 조명록 차수가 갔을 때는 클린턴 대통령이 방문 초청을 위해서 간 거거든요. 네. 그때는 제네바 합의랑 그런 것들이 다 제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 있어서 갔는데 이번에는 정말 어쨌든 삿바 싸움을 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제재에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걸 풀어주면서 간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뭐 북한 얘기가 이제 김일성 주석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 지금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건데 아마 김영철 부위원장도 굉장히 심각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면서 들어갈 건데 물론 기본 지침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저께 폼페이오 만나서 뉴욕 채널을 통해서 통신을 주고받았을 겁니다. 평양하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활동 방향을 가지고 가겠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마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겠나. 6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총 들고 싸웠다. 이런 적대 관계를 청산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번에 정말 우리 지도자께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꼭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니까 미국 측도 좀 성의를 보여달라. 우리는 이미 핵폐기장이랑 폭파하면서 성의를 보였는데 당신들은 지금 성의를 보인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또 너무 심하게 압박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당한 외교술이 필요한 거니까 아마 적당하게 자극을 하면서도 자기네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처음에 덕담들도 오가겠지만 또 기싸움도 벌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에 이달 12일에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회담이 더 있을 가능성도 시사를 했는데요. 그 부분도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it'll be very positive. I think it'll be very positive. The meetings have been very positive. We'll see what happens. It's a process. It's all a process. We'll see. And hopefully we'll have a meeting on the 12th that's going along very well. But I want it to be meaningful. It doesn't mean it gets all done at one meeting. Maybe you have to have a second or a third. And maybe we'll have none. But it's in good hands.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화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6월 10일에 하기를 기대를 하고 뭐 2차, 3차 회담도 할 수 있고 아예 회담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일단 뭐 알려진 대로 뭐 특유의 합법을 일단 보고요. 뭐 협상의 워낙 귀재니까 이분이. 네. 근데 이제 제가 읽는 이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이제 그 6월 10일 회담을 앞두고 이제 김영재 특사도 맞이해 봐야 되고, 뭐 친서 내용도 봐야 되고, 아직 이제 며칠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정말 이 회담을 열어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뭐 이런 걸 마지막까지 지금 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도 신중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더군다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봐야 이제 최종적인 어떤 확신할 수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은 뭐 김정은 위원장을 계속 압박하는 그 하나의 이제 협상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10일 날 회담이 열리는 것은 물론이고 2차, 3차 회담이 더 계속될 수도 있고 아예 안 열릴 수도 있고 글쎄요. 아직까지도 이제 회담 상황이 불투명하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런 사람하고 연애를 하는 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아예 잘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지금 양쪽을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의 방법과 시기일 겁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상대방이 그러는 건데 막 이제 사실 송김 대사하고 최선희 부상 그것도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뭔가 안 되면 또 실무회담에서 또 언젠가 또 이렇게 합의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6월 12일이 기본적으로 열일이라는데 한 90%는 거는데 만약 10%도 10% 안 열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그것이 7월 12일로 연기되고 이럴 가능성도 내놓고 있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그 기본적으로는 양 지도자의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체제 보장을 통 크게 해주는 거, 비핵화를 통 크게 하는 거 이것이 지금
일단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위험성을 감수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막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회담을 했는데 뭔가 성과가 없다 그러면 예. 자기 주요 지지 세력이 공화당 쪽인데 뭐야 또 속았잖아. 이러면 굉장히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도 정말 조심 걸어가는 것 같고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가 이거 어떻게 65년 동안 정말 만들어 놓은 핵인데 이거를 그냥 말 한마디 믿고 쉽게 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두 지도자가 저렇게 진지하고 아주 어떤 심각한 것은 사실이고 어쨌든 이 비핵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의 시기, 비핵화의 방법 이것이 아마 결정적인 어떤 그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전해진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비핵화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그 핵탄두나 핵물질뿐만 아니라 탄도 미사일도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CBID라는 그 원칙 속에는 북한 핵 문제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미국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CBID 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그 폐기라는 그 비핵화라는 그 단어 속에는 사실 미사일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함께 이 사람들은 같이 묶어보는 거지 따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16년에 그 오바마 행정부 때도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조건을 법으로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항이 북한의 완전 CBID 원칙도 준수를 해야 되지만 예. 운반 수단, 핵 운반 수단을 할 수 있는 미사일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게 그 법에 나와 있는 제재 완화 또는 해제 조건입니다. 예. 그런데 이 법을 해제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이걸 해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미 의회의 협조가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담이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함께 다루어서 상당한 성과를 트럼프 대통령 미 의회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예.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그 다음 단계 수순으로 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될 수 있는 수순을 밟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이러면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합의한 이 합의 내용이 미국 내 국내적 지적으로 특히 예. 의회의 수용을 의회에서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가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그 북미 간의 협의 진행 상황을 봤을 때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회담이 열린다고 하면은 그 다음 날 뭐 그 언저리쯤에 남북미 종전선언까지 예상을 해보는 보도가 있는데 이건 조금 시기가 이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직까지는 시기가 이르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저 지금 날짜 가지고도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저 말씀하셨지만 사실 CVID에는 장거리 미사일이 꼭 들어갑니다. 이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한테는 치명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CVID 안에 핵물질, 핵탄도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건 한 묶음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아니 내가 힘들게 만든 거를 20개면 20개를 미국으로 가져가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편이 예. 아니죠. 그러니까 이 회담이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예. 네. 자, 한편 우리 대표단은 오늘 열릴 고위급 회담을 위해서 오늘 오전 일찍 판문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 전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그리고 5월 26일 있었던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북미 정상회담에도 긍정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북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좀 임박해 있는 6.15 남북 공동행사, 그 다음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문제,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되어 있는 8.15를 계기로 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적십자회담 개최 문제, 또 체육회담, 군사당국자회담 이런 회담 일정을 잡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남북 고위급 회담 지난달에 한 차례 무산됐다가 잠시 뒤인 오전 10시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먼저 남북 양측의 어떤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하게 되나요? 예, 일단 저희들은 이제 조명균 장관께서 이제 단장을 맡으시고 김정열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광 문체부 2차관,
그리고 이제 김남중 통일부 정책실장, 안문영 국무총리 심의관. 아마 이제 산림 협력 분야가 오늘 그 반드시 논의될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유광수 산림처 차장이 이제 추가로 들어갈 것 같고요. 네. 북한은 이제 리성근 조평통 위원장, 김명혁 철도성 부상, 원기루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민경 협의라고 그러죠. 경제협력을 담당하는 부위원장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자, 뭐 조명균 장관이 이제 출발에 앞서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 자체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그런 회담이기 때문에 이 회담에서는 뭐 북미 회담과 관련한 얘기는 나올 가능성이 좀 없나요? 뭐 나오겠죠. 왜 쌍방이 지금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건데 북한으로서도 그렇고 우리로서도 그렇고 덕담 한마디씩은 주고받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오갈 것 같고 예. 지금 이제 뭐 산림 문제, 철도 문제, 뭐 경제 문제 6.15, 뭐 8.15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당장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철도 연결 같은 거는 사실 미북 정상회담이 진행돼야 그 결과를 보면서 진행될 수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6.15 공동행사 같은 거 그리고 개성에 연락사무소 설치하는 것 같은 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산림 문제, 지금 북한 산림 뭐 산 거의 벌거숭이 산들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좀 애를 먹을 수 있는 것이 군사부분 회담이나 철도 연결이나 아니면 이산가족 상봉 같은 거 북한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난항을 겪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판문점 회담에서 북한이 한두 가지는 뭔가 양보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아, 예. 네.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해서 내려져 있는 국제적인 제재가 지금 남북 간의 협력에서도 좀 제한 사항이 되는 거군요. 당연하죠. 그게 이제 뭐 돈이 들어가고 물자가 들어가고 기술이 들어가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것들을 크게 하는 건 아마 힘들 것 같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산림을 하고 뭐 아동병원을 지어준다든가 무슨 연락사무소를 만드는 건 남북 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 문제나 경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북 제재가 완화가 돼야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겠군요. 저는 오늘부터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북미 회담에 우리가 이제 부정 영향을 미칠 합의를 이끌어내서는 안 된다고 이제 보는 건데 산림 협력이라든지 철도 연결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리는 과제들입니다. 둘 다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대북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건데 결국 이제 서로 협의하고 같이 조사하고 연구하고 뭐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북미 회담이 잘 안 돼서 제재가 완화 안 되면 이게 이제 더 이상 진전되기 힘든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 그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의지를 확인하고 또 이 교류 협력과 관련해서 이제 비핵화가 잘 되면 우리가 이게 전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북한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재의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거. 조사 연구, 뭐 현지 시찰, 뭐 이런 것들은 아마 합의가 될 겁니다.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이유가 북한에서 내세웠던 것이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있었고요. 또 태영호 공사의 이제 발언도 있었고, 또 북한 여종업원 문제도 있었단 말이죠. 이번 회담에서 이 얘기들 하겠죠. 아무래도 하겠죠. 이제 공개되느냐 안 공개되느냐가 문제지만 사실은 북한이 문제를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경식당 종업원 문제는 북한으로 생각하기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뚫고 들어가도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도 논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이게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잘 걱정이 되는 게 이산가족 상봉이 정말 올해 8.15에 제대로 될까 그런 걱정이 좀 많습니다. 걱정이 많은데 이제 말한 것처럼 이제 남북 판문점 4.27 선언에서 합의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사실 유엔 제재 틀 밖에서 그러니까 그 유엔 제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공동 연구 사업이나 조사 사업이나 예비 회담이나 어떤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아마 5월 16일 날 하자 그랬던 걸 지금 한 달은 안 됐지만 좀 지나서 진행이 되는 건 한 보름 지나서 원래 하기로 됐던 건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만 해도 사실은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탈북 여종업원 같은 경우 이제 의사에 반해서 왔느냐, 뭐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는데 말이죠. 근데 북한에서 이 탈북 여종업원 13명의 여종업원에 대해서 이렇게 끝까지 문제를 삼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탈북자 문제가 북한에서 어떤 정도의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북한 그 강연재강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한테 무서운 것은 60만 국군이 아니다. 3만 탈북자가 무섭다. 이게 북한 체제를 내부로부터 허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북한 체제 특성상 13명이 어떻게 한꺼번에 갈 수가 있을까? 예. 이것도 약간 의심을 하고 있는 데다가 또 어느 단체나 어느 또 방송에서 이게 이렇게 왔다고 보도를 하니까 이건 뚫고 들어가면 충분히 뚫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여기에 와 있는 사실 13명이지만 한 명은 남자고 여종업은 12명인데 예. 12명의 개인적인 현재의 의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뭐 인도적인 부분도 있고 남북 간의 군사 그 긴장 완화 그 부분도 있고요. 경제 협력 부분도 있고 합니다.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좀 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까요? 예, 일단은 이제 북미 회담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도 말씀드린 우리 한계이긴 한데 일단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속도를 내고자 할 겁니다. 그거는 2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그게 남북한 지도자가 이제 합의했던 부분이고 다짐했던 부분이기도 해서 비록 이 북미 회담 변수가 있긴 하지만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최대한 속도를 내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인데 사실 한미 군사 훈련 부분은 그것도 북미 회담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북미 회담이 이제 잘 진행이 되면 사실 이거는 남북 간의 의제가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아마 미국을 가서 제일 강조하는 게 대북 적대시 정책과 관련해서 우선 단기적으로 제재 해제 문제, 제재 완화 부분이라든지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좀 자제해달라든지 그런 요청을 분명히 할 거거든요. 그게 네. 아마 굉장히 중요한 단기적인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면 이제 남북 간에 대화하기 훨씬 편해지는 부분들이고. 예. 이제 아까 탈북 여정원 말씀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 사실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당장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북미 관계가 이제 빠르게 진전이 되고 그러면서 한반도에 여러 가지 군사적 긴장 완화, 정치적 신뢰 구축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북한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8.15 이산가족 상봉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또 문재인 대통령 제대로 살아왔다면 알지. 제대로 만들었다면 알지. SK 하이닉스. 올라간다.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버텨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강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0.25% 강세로 2,429포인트까지 올라오는 분위기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바이오주들이 상승을 하기 때문인데요. 0.39%로 상승폭을 점차 좀 키워내면서 883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현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MSCI 지수 편입 이슈 이후에 외국인 수급을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양대 시장에서 모두 외국인이 매수세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0억 원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하고 있지만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여전히 좀 매도를 이어가면서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지수도 힘을 받고 있는데요. 코스닥 외국인이 200억 원, 기관이 29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로 시작을 했지만 매도로 전환하면서 시장의 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폭이지만 40계약 이상의 매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모건 스탠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전망이 밝지 않다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했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K 하이닉스 점차 하락폭을 좀 키워내고 있습니다. 3% 넘게 하락하면서 9만 원 선 초반까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바이오주들, 의약품 관련주들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 가장 상단에 올라와 있는데요.
삼성제약이 5.8%, 삼성바이오로직스 연일 좀 상승세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5% 넘게 오르고 있고요. 종근당도 2.3%, 셀트리온도 2% 넘게 오르면서 오늘 코스피 의약품 업종이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시작이 되는 만큼 바이오주에 훈풍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역시나 바이오주가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신라젠도 1.7%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HLB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바이오주들 대부분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눈에 띄고요.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52주 신고가를 기록해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 경협주가 여전히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6월이 됐고 6월 12일이면 북미 정상이 만나게 됩니다. 이 소식에 남북 경협주들 여전히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좋은 사람들이 5%, 신원, 현대로템 등 오늘 남북 경협주가 대장주를 필두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 중에서도 철도 관련주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 북러 정상회담이 연내에 개최될 것이다가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철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대우AL이 8%, 삼연철강, 현대로템 8%, 4%대 강세를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들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가 그래도 좀 종목별로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주변 관련주들로 좀 수급이 빠져나가는 모습인데요. 화장품주, 중국 관련주들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생활건강이 1%, 한국화장품제조도 1.5%, 콜마비엔H도 0.7%대 강세를 나타내면서 화장품주가 한 3거래일 연속으로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기입니다. MLCC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해내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신고가 13만 9,500원을 터치하기도 했고요. 현재도 2.6% 강세로 13만 7,500원 선 터치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유플러스입니다.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넷플릭스와의 협력이 유력하다는 증권사의 우호적인 분석에 오늘 힘을 잇고 있습니다. 통신주들 일제히 빨간불을 켜냈고요. 특히나 LG유플러스 주가 계속해서 좀 미끄러지다가 다시금 좀 반등에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2% 강세로 11,9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라인 일부 예고해드립니다. 특징주 한라인에서는 이 시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내수주, GS 리테일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고요. 마켓 인사이드 시간에서는 역시 6월 시장 전망, 투자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슈와 종목에서는 이번 달에 있을 코스피 200 정기 병역을 앞두고 수혜로 거듭날 수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0시 35분부터 스피드 종목 상담을 진행합니다.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면 전화 1599-8338이나 샵 8338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담아 증시라인 1부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전장에 눈에 띄는 종목들 찾아보는 특징주 한라인 시간입니다.